팍팍한 우리 경제, 경제명의 박시동이 진단합니다. 경제 허준.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허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오늘 홍콩 ELS 사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이 불안전 판매 논란, 또 대규모 손실 논란 이랬던 일인데 네. 정부가 배상안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ELS 사태부터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ELS를 우리말로 하면은 주가지수 연계 증권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주가 지수가 있고 그 지수의 수익률을 연동시키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지수가 오르면 어느 정도 범위로 수익을 주겠다. 내려가면 또 당연히 손실을 보겠다. 이런 상품인데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상품은 이제 홍콩 H 지수라는 지수에 연동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특정 구간 이상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은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정 구간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손실 위험은 거의 무한대, 그러니까 거의 원금 손실 가능하게 하방 위험이 뚫려 있는 상품입니다. 리스크가 큰 상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날 때는 예금보다 조금 이득을 얻지만 손실이 날 때는 원금 손실이 전부 다 날 수 있는 정도로 하방이 위험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 상품이 주로 2021년 1월에서 4월에 집중적으로 팔렸는데 그때 홍콩 주가 H지수가 12,000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상품의 주로 원금 손실 구간이 50% 하락이거든요. 근데 설마 12,000까지 가던 지수가 반토막이 나겠느냐라고 해서 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둔감했거나 그럴 일이 설마 있겠어? 라고 해서 이제 상품이 많이 팔렸는데 웬걸 지금 보시면 홍콩 지수가 5,700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로 상상 속에서 주가가 반토막 나게 해서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에만 돌아오는 만기 상품이 최대 약 10조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 상품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손실만 입어도 지금 약 최대 7조. 많게는요. 적어도 한 4조 이상은 원금 손실이 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고. 말이 7조 몇 조죠. 엄청난 겁니다. 소액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부터 뭐 억 단위까지 있습니다만 이거를 숫자로 해보십시오. 엄청 많은 분들이고 그 개개인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마다 사연이 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보통 사유 문제가 아닌 일입니다. 사실은요. 가입 현황 보니까 몇 개 은행에 또 이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증권사도 많이 팝니다만은 이제 지금 문제됐던 건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많이 팔았고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위 큰 은행 순으로 판매금이 많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원금 손실 구간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사회 문제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걸 내버려 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개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뭐 조금 피해자들보다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펜스를 하게 되는데 사적 영역으로 내버려 두자니 사회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개입을 해봅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먼저 본 거죠. 그랬더니 현장 시사를 많이 했거든요. 2차에 걸쳐서 실사를 하고 감사를 했더니 실제로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속아서 팔았다, 모르고 팔았다, 그러니까 속아서 샀다, 모르고 샀다, 또는 위험을 고지받지 못했다. 소위 말하는 불안전 판매가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적 상황으로 내버려둘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중간쯤 되는 정부 입장에서 배상을 하도록 기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기준안에 따라서 피해자나 그러니까 투자자죠. 투자자나 은행이 합의를 보면 이 기준안대로 이제 법원에 가지 않고 합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 고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지루한 법정 싸움이 예정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상안 중재안이 나왔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기본 배상이 20에서 40%로 잡혔고요. 은행 책임은 최대 50%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피해자들한테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배상안을 조금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 책임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 배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 배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불안전 판매를 했다고 정부가 인정을 한 거니까요. 그 안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은행 너가 적합성을 잘 지켰는지 하나, 둘째 설명 의무를 잘 했는지 둘,
셋째, 그다음에 부당한 권유를 하지 않았는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20%씩이에요. 예. 그럼 합치면 6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손해액의 60%는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각각은 20인데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개 합쳐지면은 뭐 가감을 해서 15를 해서 합치니까 뭐 30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는 절반으로 내려서요. 예. 또는 부당 권유하고 설명 의무는 중복 계산해서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은 20인데 합치니까 40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배상이에요. 방금은. 온전히 합쳐지는 게 아니네요. 온전히 합쳐지는 게 아니죠.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피해자들이 우리한테 불리한 계산법 아닌가라는 요소인데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기본 배상이 약 20에서 40이고 은행의 페널티를 조금 더 줘서 네. 여기에 정해진 거에다 5에서 10을 더해서 최대 50이 안 넘도록 기본 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예. 2단계 기본 배상에 더해서 이제 가감을 하는데 가감 단계인데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5. 은행이 더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배상액을 가산하고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속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라든지 과거에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을 만해. 이런 어떤 불리한 사유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1단계에서 이제 감산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첫 번째 단계가 은행 사이드였다면 두 번째는 투자자 사이드. 그래서 가감을 하고 마지막에 아주 개별적인 특수 요인 10% 3단계 그렇게 해서 기타 요인 그렇게 해서 이 3단계로 최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산술적으로는 0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다 케이스별로 이제 다르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그런 방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보면 소비자한테 유리한 건가, 은행에게 유리한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제가 살짝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소비자들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최대 배상액을 50으로 일단은 제한해 놓은 것부터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같은 경험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이런 위험한 상품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배상액에서 감을 하거든요. 네. 같은 경험치를 놓고 개인에게 감할 때는 약 20%를 감하는데 거꾸로 은행한테는요. 네. 당신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위험한 걸 팔았어? 이 사람은 처음 투자자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건 은행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요소의 핵심 뭔지 아시죠? 경험치. 그런데 은행에게 가산할 때는 5% 가산하고 네. 경험 많은 개인에게 경험을 이유로 감산할 때는 15%에서 20%를 감산하는. 왜 그렇게 다르게 적용이 될까?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현재 이제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배상안을 놓고 이제 평가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거는 뭐 앞으로 우리가 장외 집회를 더 해야지 이것은 안 되겠다라는 입장이 일단 먼저 나왔고요. 예. 이 배상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도 나왔는데 특히 이제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과거와 이 상품이랑 유사하던 상품이 DLF라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펀드지만 속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DLF 사태랑 사실 유사한데 네. 그때보다도 왜 소비자 보호가 후퇴가 된 거냐. 예를 들어서 그때만 해도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뭐 40에서 8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거 정부가 낸 계산한 대로 예시 계산을 돌려보면 이거 뭐 60 넘기가 어렵고 네. 절반 이하가 될 가능성이 많아. 이게 어떻게 소비자 보호 대책이 되겠어라고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은행은 약간 겉으로는 덤덤한 표정을 짓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은행 측에서는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표현은 예. 못하지만 어쨌든 네. 은행이든 소비자들이든 양쪽이 다 이걸 받아들여야 이제 그렇습니다. 될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예.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둘 중에 아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소송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끝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 거 아닙니까?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감독원이 앞으로 한 이 2달 정도 빠르면 2달 정도 후에 개별 사례를 다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우니까요. 유형별로 대표 사례를 뽑습니다. 네. 그 대표 사례를 딱 뽑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분쟁 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사례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이 조정 결정을 양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예. 대표 사례가 여러 개가 있죠, 유형별로. 그래서 일단은 양쪽 다 수락이 되면 대표 사례로 조정이 성립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 사례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표 사례가?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장으로
각 지점이나 그 은행으로 퍼져서 조정 사례와 유사하게 약간의 가감을 통해서 일시에 대규모로 해결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 절차 거치고 자기 사례랑 조정 사례랑 비교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실제로 배상액이 돈으로 들어온 것까지 본다면 하반기는 돼야 어느 정도 이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시간이 좀 거라는 더 얘기신 걸릴 것 거죠. 같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예. 부분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불안전 판매가 왜 이렇게 많았던 것인가? 일단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반토막이 나겠어라는 안이한 판단. 설마 이걸 때문에. 이제 금융으로 본다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실패로 봐야 되겠죠. 예.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사실은 파생 상품입니다. 네. 이거를 아무런 그 제한 없이 공모, 은행 창구에서 판다라는 게 특히 증권 상품인데요. 이건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사실은 이걸 판매하는 판매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성과 지표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거기서 또 KPI라는 크게 지표가 작용했겠군요. 있는데요. 이걸 많이 팔수록 성과가 엄청 올라가니까요. 이 현장에서 경쟁이 붙습니다. 실제로요. 이건 제가 이제 금융 사이드에 있어 봤으니까 아는데 예.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판 사람하고 안 판 사람하고 연말에 가서 뭐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이 붙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습니다. 팔았고 빨리 팔려고 하다 보니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겼고 특히 은행은 전체적으로 모든 판매 상품 내에서 위험 상품 비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잘 팔리니까요. 이걸 위해서 어떤 해에는 위험 상품 비율 내부 규정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모럴 해저드 라고 해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배상에 그게 좀 적절히 반영됐는가 배상 안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좀 따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또 씁쓸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는 아무런 논점이 없는가? 예. 그러면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은행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고금리 때문에 천문학적인 어떤 이자 수입. 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은 힘들고 국민들은 힘든데 은행만 돈을 번다. 그런 얘기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화를 많이 해라. 안 된다. 그러면은 배당이라도 많이 해라. 예.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에는 은행 수익과 관련해서 주주들이나 사회적으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예. 자, 그러면 은행의 배당 이익이 늘어나거나 사회 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려면 은행도 여윳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만약에 배상안이 현재 기준으로 확정돼서 어느 정도 이 안으로 배상이 된다면 은행이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얼마일까라는 추산이 나오는데 예. 배상 비율 평균을 40으로 잡냐 50으로 잡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2조 내외로 봅니다. 2조. 그렇습니다. 그럼 2조 정도의 은행 수익이 배상 금액으로 일단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은행에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될 배당금 절로 나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손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경영진에게 배상을 쉽게 하지 않도록 하는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배임 이슈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과감하게 배상하지 말고 따져서 최대한으로 배상을 줄여라라는 주주들의 압력이 현재 시장에서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부 때문에 우리가 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럼 너 배임이야.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얽혀 있는 문제가 많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그런 문제를 예상 못했던 정부 당국에서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오늘 부랴부랴 금융위원장이 배임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은 하는데 그건 뭐 어차피 법적인 문제니까 네. 레토릭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해서 아무튼 실제로 배상될 때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 남아 있을 것 같고 자칫하면 지루한 소송전이 예상될 것 같아서 일단 발표된 배상 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금융당국이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반면 교사 삼아서 금융권도 상품 판매할 때 설명이나 이런 리스크 고지 충분히 해야 되고 가입하실 때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네요. 이제 국가 재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지난해 세수 결손이 정말 심각했잖아요. 거의 뭐 건국 이래 처음 보는 사태였습니다. 예, 곳간이 비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는 이제 어떨까 다 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국세 수입이 예상외로 괜찮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세수 결손이 약 52조 정도 났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손실인데 문제는 그 손실을 정부는 숨겨도 금융권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정부의 더하기 빼기 장부를 보고 그 해의 국채 발행 계획을
그 금융권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알거든요. 작년 요맘때부터 사실은 금융권에서는 작년 내내 세수가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올해도요. 올해 이맘때 당연히 올해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갑자기 자화자찬성 안심하라는 발표를 합니다. 3조 이상 예상보다 더 거쳤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래서 네. 올해는 세수가 괜찮을 것 같다는 발표를 합니다.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천문학적으로 손실을 봤죠. 세수 손실을 봤는데 올해 좋다는 정부 발표가 알고 봤더니 작년 대비한 거였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1월 달은 그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7.8조였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작년으로 그렇습니다. 잡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지 작년보다 않은데 그 정부 발표의 핵심은 사실은 작년보다 3조 더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은 그 전년보다 마이너스 7.8조입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아직도 마이너스 3.8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올해 세수 계획을 전혀 지금 이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 이 부분도 또 씁쓸한 맞습니다. 소식인데 이 부족한 세수 때문에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가 예. 많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세수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피해 이제 직접적인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슬슬 확인이 됩니다. 네. 특히 서민 예산이 가장 많이 잘렸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예산이라든지 공공복지, 공공의료 예산을 다 합쳤더니 1조 1,000억 정도 작년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즉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안 써버린 겁니다. 또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됐었고요.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단체화되지 않은 민원화되지 않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예.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 장병 예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네. 군인들이 설마 단결해서 예산 투쟁하겠습니까? 안 하죠. 군인들 의복비, 저 야근이라든지 휴일 근무수당 같은 것들 거의 네. 5천억 이상 불용이 나왔습니다. 다 필요해서 잡았던 건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세수 결손에 이런 후폭풍이 이렇게 수치로 계속해서 확인되는데 서민층, 약자층, 공공복리 그다음에 단체화되기 어려운 측에 실제로 그쪽 먼저 감액이 되고 불용이 네. 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은행을 압박해서 해결하고 있다. 네. 복권을 발행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빚을 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수입을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정부가 아시다시피 추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꼼수를 냈을까 해서 봤더니 이런 거가 있습니다. 4.2조 정도를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서 해결했다라는 이제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요.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도산위기에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그때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 너희들도 책임을 좀 다 해라고 해서 나중에 좋아지면 예금의 뭐 0.1%한 1% 정도를 각출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회화 환원해.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고 공적 자금을 투입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금융위기가 다 해결됐고 은행이 다 건전화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투입했던 공적 자금 이상 이미 다 회수가 됐어요. 예. 그럼 더 안 모아도 되는데 지금 계속 그걸 모아서 4.2조를 추가로 걷어서 부족했던 정부의 공자기금으로 메꿨다라는 게 발표가 됐고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낸 은행 예금 안에서 뺀 거거든요. 네. 자, 또 하나는 지금 복권 발행액이 7조를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복권 발행액을 가지고 복권 당첨금에 쓰고 남은 돈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 자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복권이 갖고 있는 사행성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 규모로 해야 됩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사실은 이제 조세가 아니면서도 세수를 얻고자 하는 인데 이게 꿀단지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복권 발행액을 늘리는 거죠. 결국에는 세수 부족을 은행들 팔을 꺾고 사행성 사업을 늘려서 꼼수에 꼼수를 쳐서 메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란 거는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작년 예산의 세수 결손의 후폭풍이다. 그런데 올해 초를 봤더니 그나마 안심할까 봤더니 그것도 정부의 자화자찬이었고 팩트가 맞지 않았다. 아직도 예산 관련해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네, 이렇게 이런 돈이 말씀 부족한데 드리겠습니다. 네.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감세 혜택도 계속되고 네. 있고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아유, 답답한 게 방금 제가 서민층 또 우리 뭐 장병 예산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준 대신에 이제 거꾸로 예산으로부터 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혜택을 조세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 연말에 세액공제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시 환급받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게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세 지출이 어디에 집중됐나 봤더니 부자,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요. 점점 더 조세 지출 내에서 차지하는 포션도 부자와 대기업에 갖고 있는 포션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은 빠듯해지지만 오히려 부자나 대기업은 점점 그 안에서 혜택을 보고 있더라라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허준의 처방 어떻게 내려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ELS 문제와 그 재정 문제를 다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기관이나 부자, 대기업 편이 아니라 서민 편에서 다시 스탠스를 잡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민 편에서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수치가 그 당연하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경제 허준 시간에 언제 좀 흐뭇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지 오늘도 한숨을 쉬면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